안녕하세요. 비엔나 벤치마킹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비엔나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나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77위고요. 도쿄는 49위, 싱가포르는 25위입니다. 순위 선정 기준은 기업 기관이 해외 주재원의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여가, 대기오염, 사회기반시설, 건강보험 체계, 교육 등 39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가 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의 시가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오스트리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혼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곳에 캥거루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캥거루가 없습니다. 또 비엔나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엔나에 오시면 비엔나 커피 달라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이 멜랑쉐라는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엔나 소세지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시고 차기 대통령이 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정치를 하시는지 또 의사이신지 뭐 또 군인인지 그 직업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또 메디칼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잘 알아야 되고 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무역에 관련된 언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도 국민이 지금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무슨 말을 사용하는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이렇게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보는 경우가 많죠. 또 두 번째,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라는 언어가 있고요. 뭐 분당 갈래, 뭐 천당 갈래 이런 말도 있고 뭐 돈이면 다 돼 하는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 라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이 법 앞에도 어떻게 하면 형평할까, 공평할까. 예. 그럼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노블리스라는 말은 이 프랑스 말인데 이 귀족이라는 뜻이고요. 오블리주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갑질에 대한 횡포에 대한 것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가진 분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자기가 가진 위치와 가진 것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돌아보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뭐 한 예로 이제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세입자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건물주가 이기는 경우가 많고 뭐 지더라도 굉장히 이제 낮은 형량의 벌을 받거나 이제 벌금을 냅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분쟁이 있으면 대부분 세입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법이 약자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세입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경우가 다르죠. 예, 이것도 법이라는 것은 바른 잣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용주, 즉 이제 고용주 사장과 또 고용인과 또 그리고 일하시는 분하고 이 분쟁이 있으면 오스트리아에는 대부분 근로자가 이깁니다. 네. 이 피고용인이 이깁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고용주가 이기는 경우가 많고 또 돈과 힘으로 많은 좋은 변호사들을 사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싸움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식 자체가 이 한국과는 좀 다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엄청난 손해를 본다. 예? 그리고 또 이 유전무죄라는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될 정도로 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돼요. 예. 특히 알만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가 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각은 로댕의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입니다. 1347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이 그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칼레를 침략했습니다. 침공했습니다. 거의 1년을 칼레 시민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됐고 또 에드워드 3세는 이제 프랑스 시민들, 그 칼레 시민들을 다 몰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이제 그 시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6명의 시민 대표를 대신 사형에 처할 테니까 6명의 시민 대표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날 그 6명의 그 각각의 시민 대표들이 자기 스스로 법률을 또 정치인들 중에 또 돈이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중에서 자신들의 사람들 중에 6명이 자신의 목에 이 밧줄을 메고 자신을 사형시켜달라. 이 시민들을 살려달라. 하고 목에 이 밧줄을 매가지고 옵니다. 결국 에드워드 3세는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6명의 시민 대표도 살려주고 시민도 살려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상위 1%에 계신 분들 또 많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대통령에게 이제 뭐 부탁하는 거,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부탁입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정치에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죠. 예,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공원 앞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제 이거 화장실을 보시면 그 안에 모든 게 이렇게 안전하게 그 철판으로 또나 스테인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느 한 군데도 몰카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단단한 구조예요.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 계속해서 몰카 문제가 있잖아요. 성범죄 문제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네. 또 두 번째는 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상 이런 기온 현상으로 또 자연재해가 이제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자연재해가 심해질 거라고, 홍수라든지 가뭄이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엔나의 하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1949년에 영화 속에 나올 정도로 비엔나의 하수 시스템입니다. 왼쪽 사진은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이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제 비엔나의 이런 하수관은 영화로 나올 정도로 소개가 되었고, 또 지금은 이곳을 관광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도 이런 수도관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림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과거 영화 속에 있던 거, 이 오른쪽은 현재 이제 활용되고 있는 하수관, 계속 그런 모습입니다. 하수도에 조명을 두어서 이제 관광객이 오히려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입니다. 이제 서울시 하수관을 그 실태를 조사하는 모습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서울시 하수관은 아까 그 영화 속에는 1945년의 영화 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뭐 100년 이상이 돼 있었어요. 네, 실제로 로마군이 주둔하던 시절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서울시 하수관은 2015년 이제 보면 그 48% 5,000km 정도 또 10,000km 정도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내시경으로 보면은 하수구 곳곳이 금이 가져 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하수구 곳곳에 금이 가서 그 금이 간 부분에 이 모래들이, 이 흙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사고로 이어집니다. 맨홀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음새, 이 하수관마다의 이음새가 뭐 3m의 한국은, 서울은 하나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이음새로도 계속 이렇게 모래나 진흙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흙이. 그래서 근데 아까 여기 언급했던 것처럼 30년이 과연 이 노후라는 표현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는 아파트도 모든 것도 30년, 4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보면 뭐 건축물도 뭐 100년, 200년 된 게 많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상태도 좋고 깨끗합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하수관도 아까 보셨잖아요. 1945년 뭐 만들어진 건 1910몇 년. 뭐 그 앞에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발전돼 왔잖아요. 그러면 뭐 100년이 넘은 하수관, 100년이 다 되는 이런 하수관들인데, 이게 우리가 30년에 노후됐다라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하수관 하나도 우리가 이 100년을 대계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제가 그 안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비엔나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엔나의 가로등은 이렇게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질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 하늘 공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비엔나의 가로등이 있죠. 예. 근데 이곳에 보시면 이 가로등 하나의 줄이 3개예요. 굉장히 강력한 줄이고, 주변에 이제 이거는 건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설치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줄로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3개, 4개. 또 이렇게 건물이 없는 곳은 중간에 이렇게 그 큰 기둥을 세워서, 철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런 가로등을 연결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연결을 보시면 항상 3개, 4개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초속 강풍에도 나무는 흔들려도 이거는 별로 흔들림이 없고요. 거의 뭐 끊어지는 경우도 못 봤습니다. 한 개가 끊어지면 다른 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사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케이블로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안전하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공사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여기 보면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1개, 2개, 3개, 4개 안전장치를 두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길거리에 이거는 이제 수도관 공사입니다. 하수구는 아니고요. 그럼 이 공사하시는 현장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지지대 펜스 옆에를 2개, 3개 이상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폴대를 여러 개를 두면서 지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그런 수도관이죠. 수도관 역시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 지지대를 설치를 해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기본이 3가지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작업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무로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 최근에 이 작업장에서 안전 문제로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희생이 당합니다. 한 번만 우리가 2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 그러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녀고. 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차기 대통령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필요해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잘못됐을 때. 네. 자, 그리고 국민이 청결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제가 비엔나를 언급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비엔나 중심가, 강남 같은데, 뭐 서초 같은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소각장은 뭐 서울이 오래됐던 것처럼 역사가 비엔나도 오래됐죠. 이곳은 뭐 소각장이 197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1986년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만하자, 쓰레기 소각장 없애자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이 정부는 시민과 약속을 합니다.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이 대단한 건축가죠. 알려져 있는 훈더르트 바서라는 유명한 훌륭한 건축가가 굉장히 그 사람 친화적으로 이 동화 속의 한 이 건물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그 다이옥신 이 검출을 매 순간 시간마다 이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 그래서 위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는 거죠. 흉물스러운 쓰레기 소각장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이곳을 통해서 25만 세대, 5천여 개 회사의 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하수구도 이제 흉물스러운 하수구를 좀 이렇게 보기에 흉물스러울 수 있는 그런 하수구, 쓰레기 소각장을 오히려 관광지로 만드는 이것들이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노력들이 지혜가 아닌가. 서울시도 2020년 7월 17일 문화일보에 보면 8,432톤이 매일 나온다고 그래요. 쓰레기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나오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거. 또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차에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 그런 아까 쓰레기 소각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엔나 사람들은, 또 오스트리아 사람들, 많은 민족이 그렇겠죠. 근데 나무를 굉장히 사랑해요. 많은 곳에 나무가 아까도 보시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나무를 관리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근데 이 민족이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시민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벨 수가 없어요. 나무는 후손을 위해서 남겨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잖아요. 나무가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집안에 있는 나무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함부로 벨 수 없고요. 베게 되면 그 나무의 두께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베기 전에 반드시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와 의료의 기회를 달라 공평하게. 네. 자, 이 부분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교를 무상으로 한다. 그럼 이게 현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대한민국에 암 치료하는 사람들을 단돈 10,000원 이하로 치료제를, 약물을 활용할 때마다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 약물을 단돈 10,000원에 공급한다.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교육비를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학교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비엔나. 자, 여기 그림은, 여기 사진은 비엔나 국립대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네. 하버드 대학교에나 이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인구까지 한 2,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인구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그 민족은 교육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학년은 현자다. 현명한 사람이다 이거죠. 2학년은 선생님이다. 3학년은 학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은 자세, 학생이라는, 배우는 자세라는 거예요. 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엔나 국립대학이라고 과거에도 굉장히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을 많이 배출한 이제 학교예요. 네. 물론 유럽에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보다 기회가 많았겠지만 이곳은 마찬가지로 4년 동안, 대학교 4년, 대학원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더라도 한 학기당 학비가 한 2, 3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전공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일도로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잖아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 치료에 10,000원 이하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비엔나의 유럽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카라는 병원이고요. 이것은 1697년에 완공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뭔가 이 민족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그런 민족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9,000명이고 1,600명의 지금 현재 의사고요. 4,500명의 간호사, 그리고 11,000명의 의대생들이 직접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굉장히 실질의학이, 실용의학이 강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해부를 하는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 해부할 때, 거기에 이제 사망자 해부를 할 때, 거기에 그 시신 해부에는 반드시 의대생이 참여를 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이제 의대들이 이렇게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대요. 그래서 실용의학에서 우리가 많이 뒤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읍니다. 네,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의료보험 시스템. 이게 참 한국의 또 하나의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 중에 조금 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대기업의 이제 중견 관리자,
뭐 연봉이 1억도 안 되는, 또 과거에 한 7, 8천 이렇게 되는 관리자가 물론 큰 돈이죠. 거기에 있는 CEO 수십억, 수백억을, 수천억을 받는 CEO하고 의료보험료가 같습니다. 네. 그냥 의료보험은 가장 그 당시에는 상한제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발전, 또 거기에 기업의 발전에는 그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의 참고 인내하는 노력과 세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도 함께 누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함께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걱정을 덜하게 해줘요. 지금 요즘 뭐 공부하고 이렇게 뭐 이제 또 직장을 구하는 이제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줄 중에 하나가 의식주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의식주죠. 예, 청년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가격이 막 폭등을 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하게 해줘야 돼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덜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출생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많은 부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명이 있다면 의식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의식주가 이게 해결이 돼야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아무래도 수월해지고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네. 유럽의 서유럽의 과거 현재 출산율보다도 못합니다. 네, 서유럽은 1.1명, 한국은 0.1명대 미만으로 이미 내려간 지도 몇 년 됐죠. 자, 지금 보면은 이곳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보면 이건 셈멜이라는 빵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빵의 가격은 이 사람 손, 어른 손만 해요. 손바닥만 해요. 근데 이 빵이 이제 주식이죠. 주식 중에 하나인데 빵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200원 정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다 팔아요. 그리고 셈멜보다 조금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든 셈멜이 있습니다. 이런 빵도 한 500원 정도 합니다. 네, 한국의 빵 가격이 얼마죠? 네, 굉장히 비싸요. 나날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리고 소고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 마켓에 가보면 주부들이 소고기를 들었다 놨다, 고기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또 뭐 자녀나 어머니나 가족을 위해서 고기를 사는 아버지의 손도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고기값이 비싸니까요. 왜? 저는 왜 고기값이 비싼지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통도 있고 고기 이제 뭐 소를 키우시고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많은 노력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잘 이렇게 사 드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고기값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는 소고기예요. 소고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슈니첼이라는 그런 고기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키로에 9.99 유로, 한국 돈으로 14,000원 정도 됩니다. 네. 2.5돈, 2돈 반 정도인데, 예. 15,000원이에요. 한근. 네, 한근이죠. 참. 한근, 2근 반인데, 15,000원. 예. 한국 얼마죠?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죠. 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이것은 비슷해요. 네. 이건 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는 한 10,000원 이하. 이것도, 2근 반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값을 싸게 좋은 질로 할 수 있을까? 또 공급하는 분들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과연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월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게 있으면서 이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이제 그림의 사진에 보이는 모습들이 이게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예. 물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보기가 외관이 좋지 않은 건물들도 많아요. 예. 임대주택이. 근데 임대주택이 공공 임대가 65%예요. 예. 오스트리아, 또 비엔나도. 굉장히 65%는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월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뭐 평생 계약 기간이 있고요. 또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다양한 그런 계약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어떤 시스템을 어떤 뭐 한두 가지로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국민들에게 이 거주의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비엔나의 서울시,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나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이 아파트 30평에서 40평대 초반이죠.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 뭐 106이고요. 또 이 아파트의 가격이 98만 5천 유로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으로 말하면 한 30억에서 40억 되는 그런 아파트 이상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는 1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비엔나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비엔나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만큼 또 많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투자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곳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은 폭등해야 되는데 가격의 폭등 요소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의 공공임대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공공임대를 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을. 자, 또 다른 아파트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강남의 가장 좋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죠. 지역이 42만 5천 유로, 다시 말하면 한 6억 정도 되죠. 예. 자, 한국의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낮출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해답 중에 하나겠죠. 물론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공공임대를 많이 짓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공임대를 30년, 뭐 20년, 40년을 앞두고 노후돼서 다시 지은 아파트를 만들지 마시고요. 예술적인 아파트, 100년을 바라보고 20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게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주세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도 서로 좋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공공임대가 자, 더 많아지면,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면 뭐 좋게 보지 않을 분들이 없겠죠. 예.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거주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오스트리아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못 달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CCTV도 못 만들어요. 왜? 국민들 자체가 눈이니까요. 국민들 자체가 법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들 자체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이 CCTV에 대해서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대통령이 계세요. 예.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1935년에 출생하셨고요. 군사 독재 정권의 반기를 들어서 15년간 감옥살이를 하시고 또 나중에 향후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우루과이. 이제 뭐 자료는 톡톡 매거진 이제 2021년 4월 23일 자료고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
무하카 대통령은 그의 프로필에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했고요. 실제로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마당에 다양한 종류의 꽃과 화초를 키우며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라는 호칭이 낯설질 않았죠. 실제로 취임 당시 그가 가진 재산은 허름한 농가 한 채, 낡은 자동차 한 대, 농기구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관절을 노숙자에게 내어주고 별장 역시 시리아 난민 고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래된 시골 농가에서 거주하며 매일 차로 출퇴근을 했고 뿐만 아니라 월급의 90%를 기부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이카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는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다, 절제하는 것이라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밖에도 그가 추진했던 실용주의 정책은 우루과이의 정치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평균 5.7%의 경제 성장을 이끈 조세 개혁과 국민의 책임감 있는 자유를 보장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퇴임 후에도 65%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친근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뽐낸 그를 국민들은 할아버지라고 애칭인 페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86세에 정계 은퇴를 하시고 그때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보내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해요.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고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